소소한 장외 주식.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을까요? 일단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 가운데 장외 주식이라는 투자처는 어떤 또 상황을 일주일 동안 보냈는지 저희 짚어볼게요. 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소영주 소장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시장은 살아날 것이고 2022년 하반기 가장 힘든 구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 시장도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인내가 필요한 지금 국면이지만 이럴 때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투자에 있어서 관점 가져가야 하는지 저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이슈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신규 상장 뭐 한다 이러면 옛날에는 따상할 수 있을까? 따상을 넘어서 진짜 상상상상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오를까 이렇게 또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따상이나 따따상 이런 말은 없어질 것 그쵸. 같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IPO 건전성 재고방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중에 상장 당일 변동폭을 400%까지만 확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장되고 난 이후 특히 따상이나 따따상 같은 종목들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의 버블 현상을 만들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IPO 건전성 재고 방안 발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장을 하면 과연 변동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상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짚어볼게요. 일단 올해 따상에 성공했던 그런 기업들을 쭉 저희가 모아봤을 때 그중에 절반은 한 달 내 마이너스 수익률로 결국에는 결론이 났다라는 점도 다음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참 좋지 않다. 냉정하다. 그쵸?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 6개 종목이 따상을 갔습니다. 예. 따상을 갔는데 이 중에 4곳이 공모가 이하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만큼 따상간 기업이 시장에 가서도 대우받는 게 아니라 공모가의 버블 논란을 키운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4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가열된 상태에서 일반 개인들에게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 투심이 좋아야 상장 이후의 흐름들까지 좋게 펼쳐지면서 윗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달 내 마이너스 수익률이 절반 이상이나 따상을 기록했던 신규 상장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나 기록했다라는 점, 좀 보수적인 시장 관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4분기 IPO 시장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볼까요? 이 공모주 기업 수가 좀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부 공모주 특히 내년에 시장을 더 안 좋게 본 격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공모가를 할인해서라도 상장을 가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2023년도의 분위기를 상당히 어둡게 평가했는데 그래서 올해 공모간 기업들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공모가도 받아들이면서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 IPO 공모주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실은 껍데기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수는 증가해도 공모 금액은 70% 가까이 급감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일반 대중들로부터 공모주 주식이 애면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좀 어지러웠고 올해 마지막 상장 오늘 있었죠.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도 흐름들 좀 그려졌는데 계속 이 신규 상장 이슈 저희 장외주식 시간에서도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IPO에 있어서 굉장히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컬리인데요. 컬리 관련 소식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낮게 형성돼도 상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마켓컬리는 시장에 지금 개인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설령 가격이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장으로서 이 개인주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컬리가 모든 심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현재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그 마지노선입니다. 기업 가치가 아무리 낮게 형성돼도 상장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바로 상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기업들이 공모가를 할인한 상태에서 상장을 강행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 마켓컬리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1위 기업이 반드시 상장으로서 문을 열어줘야 그 뒤를 오는 오아시스라든가 여러 종목 등도 지켜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가치가 낮게 형성돼도 상장이 마켓컬리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분이 지금 최선의 선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컬리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 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야놀자로 좀 가볼게요.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다. 요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고가라니 참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알고 있는 인천공항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이 늘수록 야놀자의 주가는 올라간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재 야놀자가 5만 원 선에 왔으면 4만 5천 원까지 왔던 종목입니다. 3만 6천 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거의 한 달 사이에 10,000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60% 가까이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놀자의 상승 여부는 앞으로 여행객 수라든가 또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는 여행객 수를 보시면 주가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만 원 선 돌파 눈앞에 두고는 야놀자의 선전을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만 원 돌파가 눈앞에 있는 야놀자의 경우 리오프닝 그리고 점점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여행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들 지켜볼게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면 자, GS가 휴재를 인수했는데요. 손자 회사 아크로스에 대한 상장 여부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크로스는 네. 상당히 알짜 기업입니다. 오. GS가 이번에 휴재를 인수하면서 다동적으로 손자에서 아크로스까지 인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이게 휴재를 현재 아크로스 지분을 80% 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게 과연 상장으로 갈 것인가 여부가 눈여겨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메디슨을 봤을 때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스는 어떤 전망을 할지 시장에서 거의 83% 가까이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크로스가 휴젤이 아크로스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지분 17%를 시장에서 편입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아크로스로 상장을 갈 것인가 요즘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휴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톡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 사업을 갖고 있고 아크로스가 이제 휴젤 경영권 확보와 더불어서 GS가 손자 회사로 편입된 아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 쪽 수출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제 상장 가시성 여부 체크하면서 GS에 있어서도 좀 연관되는 부분 굉장히 많았겠구나 점검이 되니까요. 투자 인사이트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세 쪽으로 넘어가서 한 주간에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한 주는 어땠을까요? 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어차피 장외 주식은 12월 20일이 넘어가면서 거의 휴장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은 상황이 그렇죠. 됐군요. 통상적으로 장외 주식은 2022년도 12월 22일, 그다음에 2023년 1월 15일까지 거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켜보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 동안은 큰 가격의 변동 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7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두나무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이 두나무 특히 이제 가상자산 플랫폼 주식들이 정말
연초 대비해서 거의 75%, 8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FTX 파산은 결정타를 줬고 또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 있는 신뢰성 문제, 이 신뢰성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두나마 비성 코리아의 가격도 옆으로 길 행보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치 8,000원을 지켰고요. 비바 리퍼블리카가 4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신사 플랫폼 사업에서 상당히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가장 핫하게 보냈는데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70% 급락했습니다. 비바 리퍼블 연초에 한 1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 4만 원 선에서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야놀자가 3만 6천 원 갔다가 다시 4만 5천 원 거의 5만 원 선까지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상당히 60% 가까이 폭락돼 있기 때문에 야놀자의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뱅크 실은 K뱅크 같은 경우는 모든 심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상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남아 있습니다. K뱅크가 과연 내년에 지금 카카오뱅크와 연동되면서 상당히 가격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호전 여부에 따라서 K뱅크는 인터넷 뱅킹 시장이 지금 국내 시장이 넘버 2지만 실적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카카오뱅크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상장 시기가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 주가를 함께 연동하면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당근마켓 변동 없었고 야나드도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습니다. 마켓컬리 3만 1,000원 그래도 2만 원 밑으로 갔다가 다시 3만 1,000원까지 마켓컬리가 왔지만 여전히 상장 여부의 불투명성이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잇는 오아시스가 슬금슬금 밀려 2만 4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3만 1,000원대 주식이 2만 4천 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코프렌트 6만 원 선을 내줬네요. 5만 9,900원의 자리를 지켰고요. 바디프렌드 2,700원, 피라티스 5,700원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킨 한 주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거래가 활발한 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연말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 속에서 투자에 있어서 좀 내년을 바라보면서 선택, 집중해 보시는 거 필요해 보이고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때를 잡기 위해서 저희 계속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 시간을 또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여러분의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잘 찾아서 이 시간 통해서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장애 주식 관련한 궁금증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접수된 질문부터 Q&A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국가공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KOTC잖아요. 네, 거기서 거래하는 소액주주 개인들은 양도세가 면제된다더라. 그렇다면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장외주식 시작할 때 제일 먼저 KOTC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KOTC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한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인하돼서 받기 때문에 특히 소액주도 여러분들이 장외주식에 첫걸음을 뜰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KOTC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KOTC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거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서 그곳에 돈을 입고하시고 거기서 주식을 똑같이 거래소 코스닥처럼 주식을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외주식은 상대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KOTC 시장은 경쟁 매매를 통해서 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주식을 편입할 수가 있고 가장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KOTC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 소액주주들 여러분들이 장외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KOTC를 권장해 드리고 KOTC만큼 가장 안전한 거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KOT가 한 146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찾아본다면 알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바로 KOTC를 통해서 장애주식 거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국가공인, 국가가 인정한 곳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 안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은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따로 뭐 만들어야 하는 계좌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없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OTC에 별도의 계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네. 장애 주식도 별도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로 주식이 들어갑니다. 오, 그렇다면 별도의 뭔가 가입해야 되고 그런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KOTC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던 공모주 일경어치 주문 이야기를 1억 들었는데 원이죠. 원치, 야 대단했죠.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일경원이 진짜 입금됐냐? 아니요.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나는 이렇게 사겠습니다는 네. 의견서로 일경원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공모가의 버블 논란을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경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올해 보면 공모 금액이 기본적으로 114조입니다. 기존의 청약 금액이 1, 2가 바로 SKIT 80조였는데 이 80조보다 많은 30조가 더 많은 114조가 모였다는 것은 당군 일에 가장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수요 측에서 일경원의 금액이 모인 것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게 아니라 의견서 제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IPO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아마 지적이 되면서 이제는 실제 금액을 제출해야만이 수요처 금액이 산정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때 당시 거의 뭐 수급 블랙홀이다라고 네. 해서 LG 엔솔이 정말 올 한 해 핫 키워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경이란 단어를 그때 놀랐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 놀라게 되네요. 예. 자, LG 엔솔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봤고 다음 Q&A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세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장외 주식 양도세와 통합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과 양도 자손 이 모두 통산으로 있잖아요.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면 이분들이 장외 주식 했다면 이렇게 합산해서 네.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난 것은 이익 난 걸로 적자란 건 적자로 신고해서 이걸 합산해서 통합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통합신고 가능하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까요? 확인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모빌리티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쵸? 요즘 뭐 다 네, 전기차 그렇죠. 네. 이슈도 나오고 장외 주식 중에 모빌리티를 선도할 그렇다면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가장 단연코 서울 로보틱스가 그 시장에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라이더 시장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서울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그 라이더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의 혁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모빌리티 시대가 들어선다면 장애 주식에는 서울 로보틱스가 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선도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쪽 산업 영역이요. 관련해서 그런 비상장 주식 중에서는 어떤 쪽에 좀 더 관심 가져볼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알려주셨던 부분들 잘 점검하시면서 해당 기업에 있어서의 뭐 기사라든지 정보들 얻어가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2030 세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비상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장애 주식은 공부를 해야만 되는 주식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장애 주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발표를 했지만 올해 20대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22.5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애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20대, 30대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영끌로서 이 주식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영끌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연초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은 2022년도는 장애 주식은 악몽이겠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20대, 30대가 20% 가까이 증가한 2022년도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본 그룹도 바로 MZ세대들입니다. 이 MZ세대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장애 주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MZ 세대들이 장외 주식에 뛰어드는가? 이미 뭐 신기술에 있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와 폭이 넓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투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서 Q&A 잠시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한 걸음 더 장외 주식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간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실 이제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이 기업 공개된 시장에 있어서의 상장된 회사들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기업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공개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의 전반적인 획기적인 혁신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새로운 금융에서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기간 수요치 기간을 그동안 이틀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7일까지 하면서 공모가의 버블 문제를 개선한다. 이렇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바뀐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전후를 보시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존의 기업 공개 단계별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증권신고서 제출 시 사전에 수요조사가 불허러워서 적정 공모가 범위 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봤고 청약 및 물량 배정에서 기간의 뻥튀기 청약으로 물량을 대거 확보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1경원이라는 돈이 모인 건 기관들이 실제 돈을 넣지 않고 의견서로도 기관의 그 뻥튀기를 도와준 역할을 했거든요. 증거금이 필요한 개인과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경우 개인들은 돈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들은 의견서로도 대체했는데 개인들은 자기 돈을 다 준비해서 증거금을 준비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의무 보유 하각 기간이 있습니다. 종료해도 대량 매도로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납입 및 상장에 대한 개선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공개 개선 방안으로 보시면 특히 수요 측의 내실화 증권신고서를 제출 전 사업 수요 조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간의 수요 기간을 연장하면 앞서 말한 7일 가까이 연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고 뻥튀기 청약 방지를 했습니다. 주관사 기간 납입 능력 확인 후 물량 배정, 그다음에 공모가 미개체 기간은 공모주 배정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다음에 또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보유화 기간별 물량 분산 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장 당일에 가격의 변동폭도 60에서 400% 했습니다. 이 뜻은 따타상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개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기업 공개 개선 방안들이 쏙쏙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디벨롭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은 저희 쪽으로 Q&A 주셔도 좋고 저희도 이런 기회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저희가 그쵸. 29일이니까 아직은 올해이네요. 연말 준비 여러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